안녕하세요. 블록체인 학회 가이로스 프리세션에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이번 프리세션 2주차를 맡게 된 가이로스 부학회장 이태호라고 합니다. 우선 이번 프리세션 2주차 때는 블록체인 지갑을 직접 만드는 실습을 한번 할 거고, 이에 대한 트랜잭션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배우기 전에 개인 키와 공개 키 기존에 배웠던 부분을 약간 복습 차원에서 한번 다시 진행할 생각이고요. 이후에 블록체인 주소를 생성하는 이런 알고리즘과 그 지갑의 종류와 특징에 대해서 배울 것이고, 이후에 블록체인에서의 거래에 대해서 좀 자세히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거래에서 나타나는 발생할 때 UTXO라는 개념이 나오게 되는데, 이 개념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지난 프리세션 1주차 때 배웠던 개인 키와 공개 키 기억하시나요? 우리는 제가 이런 식으로 제가 하나의 PPT를 보여준 적이 있는데, 이 공개 키 이 부분을 우리 제가 설명할 때 퍼블릭 키와 시크릿 키를 가지고 인크립션과 디크립션, 암호화, 복호화를 진행한다고 얘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블록체인에서는 어떻게 적용이 되냐면요. 쉽게 말을 하자면 공개키는 은행의 계좌번호의 역할을 합니다. 제가 여러분의 계좌번호를 안다고 해가지고 예금을 인출한다거나 혹은 이에 대한 해킹이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 공개키는 네트워크 상에 공개가 돼가지고 쉽게 누구나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공개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접근을 하더라도 크게 타격이라던가 뭐 해킹의 위험성이라던가 이게 높아지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 공개 키는 이 개인 키를 가지고 발급이 나타나는데, 개인 키는 쉽게 말해서 비밀번호 또는 수표 시그니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수표를 제가 딱 한 번 본 적이 있는데, 수표를 보게 되면 일련 번호가 적혀 있어요. 그 일련 번호는 은행에서 발급한 건데, 특정 계좌의 그 주인이 누구인지 이러한 시그니처가 적혀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개인 키 같은 경우는 오직 자기 자신만 알아야 하기 때문에 이는 절대 공개해서는 안 되는 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따가 메타마스크라는 월렛을 만들 겁니다. 그래서 메타마스크 지갑을 살펴보면서 공개 키가 무엇이고 개인 키가 무엇인지, 이게 어떻게 블록체인에서 적용되는지 생각해 볼 겁니다. 이 비트코인과 개인 신원 등은 전자지갑 안에 소유하게 됩니다. 이 디지털 키, 그리고 비트코인 주소, 그 디지털 서명 등을 통해서 비트코인 소유권이 성립되고요. 이게 모든 것이 이 비트코인 거래는 지난 시간에 배웠던 전자 서명이 무조건 필요하게 됩니다. 이러한 서명을 통해서 디지털 키가 있어야지만 생성이 되는데, 이러한 디지털 키의 복사본만 가지고 있으면 해당 계좌에 비트코인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즉, 뭐 메타마스크 같은 이 지갑 가지고 전자 서명을 통해서 이런 코인들을 관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더 깊게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블록체인 지갑에서 개인 키와 공개 키는 어떻게 생성되는지를 얘기를 해볼 건데, 개인 키를 가지고 타원국서 암호법이라고 하는 3세대 암호학 기술 중에 하나는 이걸 통해서 공개 키를 발급받습니다. 이 CDSA를 통해서 공개 키를 발급받고요. 이 공개 키를 가지고 해시 함수를 통해서 주소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총 개인 키, 공개 키, 이 주소, 이 차례대로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발급받고 이 주소에서 공개 키를 특정할 수 있냐, 추정할 수 있냐라는 질문에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해시 함수의 특징에 따라서 그 역방향으로 가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고, 그리고 어렵습니다. 그리고 공개 키에서 ECDSA라는 이 암호화 기법은 더 가기 힘들기 때문에 개인 키를 주소로부터 개인 키를 추정하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좀만 더 얘기를 해볼게요. 이 개인 키, 즉 프라이베이트 키 같은 경우는 256비트의 난수로 구성된 값입니다. 이 오른쪽에 있는 보이는 이 표가 난수 표인데, 여기서 난수가 엄청 큰, 지금 조그맣게 지금 클립을 했지만 원래 엄청난 길이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요. 이 데이터를 가지고 총 256비트의 난수를 불러내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 비트의 의미가 무엇이냐 하면요, 1비트당 총 두 개의 값을 가지고 있어요. 0 또는 1. 여러분은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컴퓨터는 0과 1로 구성되어 있다. 즉 이거는 비트를 의미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1비트당 총 두 가지 값,
쪽 0 또는 1의 값이 들어갑니다. 여기서 0 같은 경우는 뭐 거짓, 뭐 1은 뭐 true 이렇게 나오게 하는데, 그래서 즉 1비트는 총 2개의 값이 들어갈 수 있고요. 이 비트에는 첫 번째 자리에는 총 아까 말했듯이 0과 1 들어갈 수도 있고, 또 두 번째 자리에도 0과 1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비트에는 총 4가지의 자리가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보게 되면 제곱의 형태로 나타나요. 그래서 256비트라고 하는 거는 2의 256 제곱이라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진짜 어마어마한 수가 나오게 되고, 조합수가 총 457조개가 나온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한 자리를 알려고 하면 난수표에 의해서 2.6일이 걸리고요. 총 12자리를 일일이 다 쳐서 무작위로 해킹한다면 총 750만 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개인 키를 아는 게 정말 참 어렵죠. 근데 이 개인키가 해킹당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해킹의 위험성이 높은데, 난수 생성기의 품질이 좀 낮으면 난수 자체의 퀄리티가 낮아요. 여기서 퀄리티가 낮다는 게 무엇이냐면요, 여러분이 난수 생성기를 했는데 동일한 값, 즉 1로 총 256개 나온 거야. 이거면 진짜 누구든 쉽게 비교적 빨리 측정할 수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난수 생성기 자체만으로는 퀄리티가 좀 낮은 난수 자체가 나올 수 있다라는 위험성이 하나 존재가 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안드로이드 난수 생성기를 통해서 실제 해킹이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단순히 이 난수 생성기를 통해서 난수를 뽑는 건 좀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총 64개 헥사 값을 사용해 가지고 뽑는다고 하는데, 여기서 보게 되면 프라이빗 키가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래서 총 64개 16진수, 0부터 9까지, 그리고 뒤부터는 A, B, C, D라고 하는 총 16개의 수를 가지고 이렇게 다시 인코딩을 진행하게 됩니다. 인코딩을 진행하게 된다고 하면 좀 더 복잡하고 좀 더 추정하기가 어려운 그런 수가 나오게 됩니다. 비트코인은 WIF 방식이라고 해가지고 여기에 지금 프로세스가 있는데, 이 개인 키를 가지고 다시 이제 해시 함수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버전이라고 적혀 있는데 각각의 버전에 따라 달라요. 예를 들어서 메인넷 같은 경우는 OX80으로 시작하게 되고, 테스트넷 같은 경우는 OX2F로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오는 이 값으로 더블 해싱을 우리가 시작하게 돼요. 더블 해싱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해싱을 총 2번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타미 변조를 방지하기 위해서 해싱을 2번 하게 되고, 이에 대한 결과값이 나오게 되는데, 이 개인 키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암호화 기법을 여러 번 사용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이상한 수가 적힐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가지고 베이스 561이라고 하는 인코딩, 즉 데이터 비트 값을 다시 이제 문자열로 사람이 이해할 수 있고, 사람이 이게 좀 더 사람들이 이 키를 가지고 좀 더 이해할 수 있게 바꿔주는 인코딩 작업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이 나온 결과값이 진짜 비트코인에서 활용하는 개인 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얘기를 해볼게요. 아까 방금 전에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총 64개의 16진수 이를 통해서 헥사값을 통해서 개인 키를 발급받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WIF 방식을 통해서 개인 키를 발급받는다고 했어요. 근데 이 발급받은 개인 키를 가지고 우리 공개 키를 만듭니다. 이 공개 키를 만들 때는 총 ECC 혹은 뭐 ECDSA라고 하는 타원곡선 암호법을 통해서 공개 키를 발급받고요. 이 공개 키를 통해서 주소를 만들게 됩니다. 여기서 만드는 거는 해시 함수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죠. 계속 이어가서 ECC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ECC가 너무 복잡한 암호화 기술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살짝 그냥 이런 특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ECC는 정리를 하자면 블록체인에서 좀 가장 중요도가 높은 암호화 반복 중 하나입니다. 그 이유는 ECC 자체가 높은 보안성을 제공을 해요. 블록체인 자체가 보안성이 중요하다 보니까 이게 ECC가 중요하게 되고, 이 RSA라는 알고리즘에 비해서 그 좀 더 짧은 키 길이를 가지고 동등한 보안성을 유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짧은 길이 가지고 똑같은 보안성을 유지하기 때문에 RSA보다는 ECC를 블록체인에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는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효율성과 보안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알고리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더 얘기를 해보자면 이렇게 시작점이 있는데 이 시작점에 따라서 여기서 시작할지 뭐 여기서 시작할지 여기서 시작할지를 좀 정하게 됩니다. 각 네트워크마다 이 시작점을 정하게 된다고 하면 이 PQR-R이라고 하는 총 세 가지 만나는 지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 -R에 좀 이제 대칭인 점인 그 -R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R은 이제 RCC, ECC의 특성에 따라서 R은 P 더하기 Q라는 이런 식이 성립하게 되고요. 모듈러 연산을 통해서 이게 구해지게 됩니다. 그럼 모듈러 연산이란 무엇이냐 하면요. 이제 우리가 ECC를 통해 하게 되면 총 4가지의 연산을 진행하게 돼요. 해시 함수과 그 랜덤 수 생성과 타원 곡선 연산과 화면 생성 총 4가지 연산을 하게 되면 이된 결과값이 나오게 되는데 이 결과값에 대해서 모듈러 연산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럼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동일한 값이 이게 귀결돼요. 이 동일한 값이 귀결되는 것이 있는데 이 귀결된 값을 통해서 우리는 공개키를 만들게 되는 겁니다. 주소 같은 경우는 돈의 이제 수치 정보를 요약하는 하나의 어드레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어드레스도 이제 아까 봤을 때 단순히 해시 함수를 통해서 우린 진행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해시 함수가 조금 더 복잡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개키를 가지고 있으면 얘를 이제 SHA-206이라고 하는 해시 함수를 통해서 한 번 더 해시를 하게 되고요. 이제 그 주소 앞에 50x0과 같은 좀 약간 알아볼 수 있는 4비트의 뭔가 좀 하비트에 좀 주소 체계를 만들게 됩니다. 그 이에 대해서 SHA-256 핵심대 값을 더하게 되고요. 이에 대해 다시 더블 해싱을 해가지고 보안성을 조금 더 높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이제 버전 정보, 즉 OX00이라던가 OXFE 뭐 이런 것을 통해서 버전 정보와 SHA-256 된 핵심된 값을 가지게 되고 이를 베이스 58로 해가지고 인코딩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주소로 만들게 되고 이게 결국 이제 공개키 로 하나 되고 이제 이게 주소가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지금까지 우리가 개인 키, 공개 키, 주소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고 이제 진짜 우리가 이를 실습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해보겠습니다.